AI가 미래의 전장에 결정적인 전력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스마트 정예, 강군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무기 체계는 물론이고요. 인력 운용까지 국방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가겠다는 첨단 국방 혁신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국방 AI의 현주소 또 발전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방부가요,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방 AI, 일반 인공지능이랑은 뭐 다른 개념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일반 AI는 먹고 사는 AI,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AI고요. 국방 AI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AI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반 AI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모 회사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도로라든가 사람의 움직임들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많이 그것을 오랫동안 찍어서 데이터화 해놨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군은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대와 싸우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축적을 해도 이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투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누가 빨리 자의 영역에서부터 많은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맞게 최적화하여 그걸 써먹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AI 같은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가깝다고 하게 되면 국방의 AI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투원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본질부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광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것들 같은 경우는 좀 협소한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 소버린 AI라는 게 자주 들리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그 소버린 AI는 네.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개념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영역에 이제 도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나 주체가 데이터의 주권, 그리고 기술의 독립성, 전략적 자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AI 개발과 운영의 전 과정을 국가가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 학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식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방이라는 분야에서 보게 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리고 확장할 국가의 수가 없죠. 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네. 어떤 타국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안 하면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에 대한 주권, 그다음에 데이터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행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I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전장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무기 체계나 목표물을 그 제시하는 지휘관의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AI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전략적 판단의 근거를 타국에 맡기는 것과 같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결정적 순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통제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역들이 국가 안보의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AI가 탑재된 자율 드론 편대를 운영해서 러시아군을 상대를 했어요. 이거 저희가 여러 번 다뤘는데 이게 원격 조정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보였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크게 효과를 보였고 이제 근집 드론을 영어로 하게 되면 드론 스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AI 드론을 스워머라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한 대의 정찰 드론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표적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식별을 할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개전 이후에 대부분의 어떤 그 드론과 무인 체계를 포함한 모든 이제 감시 장비에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200년 이상의 어떤 영상을 빅데이터 시켜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 학습이 된 이런 것들을 AI를 전입해놓은 정찰 드론이 있고요. 여기서 명령을 받게 되면 나머지 있는 이제 타격 드론이 이제 그것을 따라가지고 자율적으로 비행하면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한적 수준 그리고 전술적 수준에서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피지컬 AI의 개념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낮은 수준이지만은 결국에 이제 OS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드론 같은 기동체에 덧입혀져 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까지 이제 지금 이제 발전이 됐고 스워머의 어떤 최초에는 지뢰 제거라든가 폭발물 탐지해서 그걸 폭파시키는 용도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다 사람이던 아니면 이제 장비던 이런 것들 다 군집 형태로 폭파시킨 것으로 지금 네. 용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현재는 3대에서 8대 정도로 한 개 편대를 이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얘기는 25대까지 지금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100대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대가 이제 1000대 되고 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의 깊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 조만간에 이제 군집도를 하는데 시간 문제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군집 드론이 AI를 던집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병력의 차 때문에. 그러니까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기 우리도 때문에. 병력이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유사시 발생하게 되면은 적군에 비해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병력으로 쌓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첨단 과학기술 그 중에서 AI를 던집해서 이제 드론 스워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군도 지금 군집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AI 측면에서. 이제 군집 드론은 단순히 이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여러 개를 운용하는 것보다 이 드론들이 같이 임무를 수행할 때 서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까지를 아, 이뤄내는 그러네요. 것이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집 드론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스톰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통신 및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 드론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분산 제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0년에 공개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멀티콥터가 335 짝을 이루어서 비행하는 것들을 시연이 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고정익 드론을 가지고서 19대 정도가 같이 편대 비행하는 것들을 시연해서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군집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통신과 분산 제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AI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네. 여러 드론이 획득한 정보를 융합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지휘관에게 전송해주고 예.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것들이 최근에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군집 드론이 동시다발로 공격한다. 그렇다면은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 방어하기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드론도 AI로 하는 그런 그렇죠. 체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미국에 열린 아우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 아주 큰 지상군 이제 방위산업전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드론 체계 AI가 덮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제 다중 방공 체계가 되어 있고 맨 하단에 보게 되면 대드론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게 아이언 돔이라고 해서 미사일에서 이제 요격을 해가지고 가자이고라든가 기타 넘어오는 그런 어떤 급조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요격을 했는데 근데 그게 100%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뚫고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안에 또 들어간 게 뭐냐면 아이언 빔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전력화가 거의 다 돼가지고 100kW, 50kW, 10kW까지 모듈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아이언 이제 돔과 동일한 건데 함지 레이더가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드론이라든가 자폭 드론이라든가 이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이 떨어질 것을 궤적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나서 딱 분석해보니까 이건 그냥 맨 땅에 떨어질 것 같아 하게 되면 레이저를 거기로 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딱딱딱 때리는 타겟팅의 AI를 똑똑하네.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을 아이언 빔이라 하고 있고요. 요새 또 이제 그것도 부족하니까 충파 드론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인터셉터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그 기민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탐지 센서를 통해 그거를 포착을 다 해놓고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서 인터셉터 드론을 FPV 형태로 발사시켜 버립니다. 가서 요격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AI가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데 좀 되게 큰 면적이 많은 어떤 방사판에서 이제 고출력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아무 데나 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떤 형태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군집 드론이라 하게 되면 한 곳에서 이제 수많은 드론들이 발진해갖고 때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미 이제 재밍을 비롯해서 전자기전 환경이 이제 급속도로 확장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곳에서 많은 것이 발전되게 되면 그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전자기전 환경을 이용한 무기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서다른 곳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목표 지역에서 모이는 스워밍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수많은 어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날아오고 있는 그런 이 드론들이 모이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60도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 모이는 시점을 식별한 다음에 거기로 방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HPM
이런 어떤 그 고출력 예를 들어 대드론 체계에서도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좀 있더라고요. 중국군이 로봇 늑대라고 불리는 사족 보행 무인 로봇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AI 전투 로봇인데요. 병사들과 함께 협동 작전을 선보이는 모습. 세계 AI 전투 로봇 개발 추세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하기로는 조만간에 전투에 나올 것 같아요. 전투 현장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제 그 늑대 로봇이 나오기 전에 그냥 그 사종 로봇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기동의 형태로 해서 플랫폼만 이렇게 뭐랄까 제시한 거였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말로서 지휘 통제가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EOIR 센서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간때 감시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전투원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 위에다 또 이제 임무 장비를 예를 들어서 기관총을 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끌 수 있는 어떤 수송 장비를 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감시 장비를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통신 중계기를 달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이미 검증이 된 거고, 7월 15일 지난 7월 15일 날 중국의 국영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했고, 당시에 이제 인민해방군의 76집단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영상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조작된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지휘 통신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투 행동을 어느 정도는 합을 맞춰서 해나가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미국에서도 이제 가만 안 있죠. 예를 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 합동 참모 의장을 했던 마크 밀리 예비 육군 대장이 향후 10년에서 15년 안에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로봇과 기타 스마트한 기계들이 병력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영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처럼 전술적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조금 약간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해병대도 마찬가지 어떤 그 방산업체 오닉스에서 개발한 원격 무인 무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무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나온 거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뭐라 할까 전술제대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그냥 로봇의 어떤 단발적인 어떤 그런 실험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장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AI라고 하지만 AI 전투 로봇이 이 전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기술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로봇을 만드는 거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예전에는 로봇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5년에서 10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AI가 들어오면서 로봇을 만드는 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졌고 그렇게 빨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수식적으로 풀던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풀고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학습을 시키면 결국 그 환경에서만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로봇들을 가지고서 실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현장은 우리가 연구했던 환경과는 많이 다르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전장에서 실제 전장에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예. 어떻게 우리가 가상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로봇이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인성을 높이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학습한 환경에서 작동을 하다가 실제 환경으로 나갔을 때 내가 학습한 모델을 실제 전장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얼마나 빠르게 전장에 맞추어서 다시 학습을 시킬 건가 하는 이런 이제 전위 학습과 관련된 기술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여러 개의 AI 모델을 가지고서 다양한 환경을 각자 학습을 하고 이 결과들을 서로 모아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앙상블이라는 이런 기술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실제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환경을 실제랑 굉장히 근접하게 만드는 그거 만드는 것도 힘들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어떤 이제 효과까지 예.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옴니버스라든가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환경에서 계속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가상 환경 속에서 AI를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면 어떤 환경 하나를 만드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가상 환경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실전 환경과 유사한 그 갭을 좀 줄여주게 되면 그 AI가 실전에서도 성능 저하가 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AI 기반 국경을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 이름이 아이언월.
어떤 뭐 원리로 작동합니까? 이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기습을 당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AI는 던집혀져 있었어요. 아이오는 똑같은 거였고, 그게 이제 그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세종시만 하거든요. 이게 서울의 강남 정도 크기인데 작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다 가두리 형태로 해서 철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장병들이 있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분노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무인화를 시켜놓은 것이고, 무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가 있는데, 그 철책에 보게 되면 타워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들,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 결심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통신 체계 같은 것들, 그다음에 RCW와 같은 타격 체계 같은 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이전에 던집혀진 AI는 무엇에 중심을 뒀냐면 사람의 중심이 돼 있어요.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정형적인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감시 카메라가 다 했는데, 10월 7일 날, 23년 10월 7일 날 공격을 뭘로부터 했죠? 드론으로부터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드론이 땅 밑으로 이제 가짝 붙어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파벌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리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감지할 수가 데이터에 없었다.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어떤 데이터에 의존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23년 10월 7일 이후에 한번 기습 당하고 나서 이 아이언월에 덧입혀진 AI는 좀 다양형으로 또 나오는 그런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같이 실시간대 융복합해서 실시간대 군사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쟁사 교과서를 쓴다면 2023년 10월 7일이 진짜 중요한 그날이 이제 시기네요. 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AI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예. 우리 군도 AI 기반 무인 감시 정찰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했을까요? 사실 AI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감시 경계 체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서 어떤 변화를 탐지하는 게 감시 경계에서 중요한데, 그 영상의 변화를 우리가 영상을 구성하는 이제 하나하나의 작은 단위를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 네. 그 픽셀의 변화를 탐지를 해서 뭐가 탐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전방이나 해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예를 들면 전방은 바람이 불면 수풀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영상의 관점에서는 수풀이 움직이기만 해도 이제 픽셀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오탐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딥러닝 기술이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어떤 이 하나하나의 픽셀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는 커다란 특징들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그 영상 안에 있는 작은 선분이나 엣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걸 탐지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탐지가 훨씬 더 많이 예. 줄어들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조성이 되었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그 GOP 과학화 경계 사업을 통해서 전방에 2024년부터 실전 배치를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오탐지가 많이 일어나서 쓰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정교해졌다. 예, 맞습니다. 예. 개선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는 전투의 작전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러니까 참모 같은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브소라, 라벤더, 파이어 팩토리 이런 AI 전투 참모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 민간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민간인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별해요? AI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AI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빅데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 약 4만 명 정도의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모든 인적 정보를 거기다 다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까지냐면, 변장을 하다가 모션으로 해서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신와르라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특사전 부대에서 참살당한 이제 하마스의 그 리더가 있는데, 네. 그 인원이 지하를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갑니다. 근데 깜깜하게 해서 뒤 실루엣만 보여요. 근데 AI가 감지. 시나리오 확률이 높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나리오의 귀가 유전기거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다음 CCTV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그 사람을 특사전 부대가 핀셋 작전을 통해서 제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는 3가지 AI를 이제 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라벤더. 다영역 감시 자산에서 사람을 바로가 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연결돼 갖고 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AI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브소라 또는 가스펠, 복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그 건물을 표적할 때 쓰는 것들을 그걸 가스펠 또는 하부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작년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이게 이 가스펠이 하부소라가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고 있냐면 하루 평균 400곳 이상의 타겟팅을 해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Where's Daddy라는 AI가 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밤이 되면 집으로 귀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타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그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군이 이제 이란에 있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데 그때 이란의 어떤 혁명수비대군의 지휘관들과 핵 관련된 연구자들을 갖다 타겟팅을 했잖아요. 다 어디서 타겟팅을 했냐면 회의와 회의 장소와 집을 다 타겟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갔던 AI가 다 이런 거거든요. 자, 미 육군은요, AI 기반 이동식 전투지휘소 타이탄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투를 지휘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봤을 때 GIS 아르타 관련된 부분을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양한 감시 자산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표적의 성질에 따라서 최적의 표적 자산을 다 이제 엮어주면서 동시에 사격했을 때 최대의 전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AI 기반에서 이동식 전투 지휘소를 만들어 주는데 이걸 타이탄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팔란티어에서 이제 그 AI 소프트를 다 제공을 해 준 것이고 이미 2대가 시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차후 5대가 들어가면서 전장 운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력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엔 뭐냐면 미 육군도 첨단 과학 기술을 덧입혀서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근접 전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적 전투를 최대한 하되 갖고 있는 과학 기술력을 덧입혀진 첨단 과학 무기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비적 전투를 하되 그걸 AI를 집어넣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결심, 대응 그 주기를 짧게 한다. 그런데 그게 안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적과 아군을 그다음 민간을 식별해서 그걸 타겟팅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거를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이제 응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 수행 방법이 바뀌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AI 기반의 전투 모듈 또는 전투 참모단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전투 참모, 우리 군도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해 시범 운영도 성공을 했었는데 실전에 어느 정도 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작년에 했던 이제 육군의 아미타이거 부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센서와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 체계라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고 여기에 이제 투입된 것들은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 그다음에 전장 가시화 및 지휘 통제를 위한 지휘결심 지원 체계,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의 무인 체계가 투입이 된 건데요. 언론에 이제 공개된 영상들을 좀 살펴보면 무인 체계가 촬영한 영상들을 지휘소로 보내주고 네. 지휘소에서는 거기에서 관심 있는 표적을 식별을 하고 식별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공격 수단을 추천해주고 지휘관이 결심을 하게 되면 예하 부대로 명령이 내려가서 무인 체계와 유인이 같이 협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고요. 그 시범 운영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군도 앞으로 사실 지휘결심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분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수십 분에서 그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한 수분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 군도 이걸 개념화시켜서 앞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덱스 같이 했잖아요. 그 전에 또 아우사도 갔다 오셨잖아요, 미국에. 네네. 또 비교도 좀 해보셨는데 그때 해주셨었는데 미국에서는 눈에 띄는 AI 체계가 있던가요? 딱 3가지 있었어요. 세 세 가지?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되게 유명한 AI 회사죠. 안드루에서 나오는 이글 아이라는 거예요. 이글 아이. 이글 이름도 아이. 멋있다. 이글 아이인데 이글, 뭐 이글.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미국군에서 아이바스라고 해서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에서 이제 이걸 쓰게 되면 피와 구분이라든가 화력이 날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MS사에서 했는데 이걸 안드루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왜? AI 기술이 좋으니까. 제가 써봤거든요. 시제품으로 써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명이 딱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드론이 하나 떠 있어요. 아, 그러면 저 앞에 컨테이너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기
이 컨테이너 앞쪽에서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컨테이너 뒤쪽으로 갔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어. 그러면 드론에서 찍은 것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갖고 컨테이너 앞에 걔네 모션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명령을 해서 야 알파팀 절로 가서 측방에 사격해 하면 그 애들이 가서 타격을 해요. 아니 무슨 전쟁이 게임같이. 그렇죠. 게임처럼 돼요. 예, 그렇게 된 게 이제 돼가지고 이게 최초에 공개됐기 때문에 큰 어떤 주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머큐리 사이에 있었던 기동 플랫폼 전장관리 체계가 있었는데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탁탁 하면서 야 피하냐, 이거 아군이야 뭐냐 이거 확인해요. 밑에서 보기에는 그래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몇 퍼센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하를 구분할 수 있는 전장관리 체계가 온 거예요. 왜냐면은 우공간 사살을 프레티사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네. 피하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AI가 해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펠라다인 AI라는 건데 통상 보게 되면 우리가 군집도를 운용할 때는 동종의 것들을 상호 운용성을 갖춰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펠라다인 AI는 이번에 레드캣 홀딩스 밑에 있는 이제 블랙 위도우 같은 그런 드론과 다른 이종의 드론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악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서로 다른 어떤 이종의 어떤 그 드론들을 움직여가지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찰할 수 있도록 할 수 네.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24년도에 갔다 왔는데 24년에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25년 들어가니까 야 AI가 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성능이 우수하게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현장에서도 느껴봤습니다. 전투에 AI를 적용하려면 이제 대량의 전투 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데이터가 AI의 어떤 연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전투를 안 치르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시정찰 영역이고 하나 이제 지휘결심에 대한 영역입니다. 감시정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이나 드론, 신호 수집 체계로 데이터를 찍으면 얻어지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지휘결심 영역은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경험도 거기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휘 결심이 일어나는 것들의 순서상에서 있는 어떤 맥락들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얻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이제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지휘 결심이 일어나는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는 게 어려우니까 시뮬레이션 환경을 꾸미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이 지휘 결심을 할 때 실전에서 훈련을 못하면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곳에서 쌓이는 컴퓨터상의 로그들을 모아서 데이터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의 데이터를 얻는 것들이 제한되는 야전 환경에서는 훈련을 하면서 장비들의 센서를 달아서 그 장비들의 데이터를 획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얻는 것들을 이제 각군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곳이 주목받고 있대요. 와, 이런 세상이 오네요. 폐광인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광부들이 곡괭이를 들고 깊은 땅 속에서 석탄과 금을 캐던 광산. 지금도 일부 광산은 남아있지만 에너지 산업이 바뀌고 수익이 줄어들면서 많은 광산이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런데 한동안 잊혀진 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이곳이 최근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맥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세계 곳곳의 AI 기업들이 폐광에 다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건동 광산. 이곳은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생산하던 곳으로 깊이 221m, 길이 55k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깊은 갱도를 가진 광산인데요. 2023년 환경 문제와 적자로 문을 닫으면서 폐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지하 10층 규모 15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로 탈바꿈하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두운 지하 공간이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작동시켜야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이런 컴퓨터와 서버를 한 곳에 모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산업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열심히 뛰는 만큼 뜨거운 열도 함께 발생하는데요.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냉각에 쓰고 있죠. 만약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서버가 멈추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폐광. 지하 수십 미터에 위치한 폐광은 연중 내내 10도에서 20도 사이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컴퓨터가 내뿜는 열로 내부가 더워져도 근처에 흐르는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열을 식혀주죠. 이 자연 냉각 효과 덕분에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냉방 에너지 비용을 40에서 6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양의 중요한 정보가 모여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한데요. 수백 미터 두께의 안반층은 물리적 침입이나 폭발, 사이버 테러에도 견딜 만큼 단단합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구조는 AI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죠. 게다가 지하 공간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도 강합니다. 지표면의 진동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서버의 고장률이 낮고 데이터 손실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폐광 데이터 센터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폐광인 네프달 광산을 데이터 센터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필요한 전력의 98%를 수력 발전으로 공급받고 인근의 차가운 해수를 끌어와 서버를 식히는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죠. 덕분에 냉방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라이트에지 역시 석회암 광산을 개조해 만든 데이터 센터로 안정성과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그런데 최근 전 세계 AI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문 닫은 폐광만 무려 300여 곳.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노르웨이처럼 수력, 조력, 해상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전력 공급 여건도 충분합니다. 지하의 안정된 온도, 탄탄한 안방 구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는 입지까지. 한국은 AI 데이터 센터 입지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광은 더 이상 처치 곤란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에너지 효율, 보안, 안정성을 모두 갖춘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AI의 심장으로 화려하고 부활하고 있는 폐광. 어두운 지하 공간이 이제는 인류의 새로운 금맥으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국방 AI의 개발 현황과 전략, 과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AI가 전투기를 몰고 실제 공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AI 파일럿도 주축으로 떠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요, 유무인 전투기가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향후 공중전의 양상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유무인 복합 전투를 넘어서 이제 무인 전투로 가겠다는 어떤 개념과 생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 뭐 유럽, 그다음 미국에서 다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미국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유인 전투기와 협업해서 싸울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이제 일명 협업 전투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CCA라고 합니다. 그게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라고 하는데 이게 2030년까지 미국에서는 10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서 2000대까지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유인 전투기를 보내면은 우리 이제 미국의 공군 조종사들이 뭐랄까 순직할 수 이제 전사할 수도 있고 피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인 전투기 위주로 해서 가겠다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번에도 이 프로그램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미국 무인 전투기인 MQ-20을 어벤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영상들을 가끔가끔씩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SQ-58A와 SQ-67A 같은 다양한 어떤 그런 실험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뭐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엔 미국에 보게 되면은 유무인 복합도 생각하고 있지만 먼 미래에 무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같이 동시대에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핵심 되는 게 이제 다 AI 파일럿이라는 것이죠. AI 파일럿. AI 파일럿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이제 CH-7이라는 어떤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외부 영상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미 현지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센서 투 슈터가 이제 같이 가미되어 있는 건데 고성능 센서를 달아가지고 표적을 이제 타겟을 하게 되면 정밀 타격 체계로 해서 핀포인팅 하겠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저 원거리에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 안 들어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그런 항공모함 전단의 핵심을 딱딱 때리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국에 이제 미국의 이제 자산들이 다 전개되어 있는 그 항구라든가 기지들이 있을 겁니까? 그런 어떤 지휘 통제시설을 딱 핀포인트하는 그런 역할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이제 고도화되고 머지않아 우리 이제 삶의 현장에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 AI 발전을 위해서는 군과 민간 기업, 수많은 민간 기업들과 협업이 필수적일 텐데 미국은요 2010년대부터 이 첨단 민간 기술을 군사분야에 도입을 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군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제 군에서 개발됐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사회로 스핀오프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입되면서 도드라지게 군이 이제 민간의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미국은 일찍 경험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경인데 그때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패러와의 전쟁에서 약 15년 동안 미국이 중동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스물스물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크림반도가 합병된 게 14년부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도강량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1대1로 갈고자 하는 어떤 그 야욕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한 때가 2014년 15년 이 어간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방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 과학 기술 전할 수 있는 민간 기술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국방부 산하에 이제 국방 혁신단을 만들죠. 그게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니티였는데 원래는 앞에 X자를 붙어요. 그냥 실험조직으로. 그런데 이것들을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X를 떼고 UI X로 만드는데 현재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민간과 같이 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스틴,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등에 설치돼서 전국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 때 수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제품을 60일에서 90일 안에 만들어내요. 민감해. 속도 경쟁입니다. 그게 무슨 거냐면 제가 민군 융합의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는 니네는 기술을 제공해. 왜?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어. 내가 제시한 이 개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전략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 구현할 수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90일 안에 만들어 갖고 와. 야. 그러면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그런 스타트업이 안두릴.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 탐지 방어하는 그 솔루션 기업인 데드론. 그다음에 쉴드 AI 이런 것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혜를 주죠. 어떤 특혜를 주느냐? 선허용 후 규제입니다. 샌드박스 만들어서 그냥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준 상태에서 이런 CF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국방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다 계약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협력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뭐 이렇게 협력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던가요? 우리가 이제 그 AI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하고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제 그 연구가 된 사례로 보면 3, 4개월에 한 2배 정도씩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방에서 모든 걸 투자해서 획득하기도 어렵고 국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획득 체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에다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실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국방으로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핵심 영역들은 저희가 하고 민간 기업이 잘하는 영역들은 그 기업의 기술을 가져와서 저희랑 접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들을 많이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존재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국방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AI가 잘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우리 군이,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AI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전쟁 양상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 이 미래전 양상을 하게 되면 내가 바뀔 모습과 적이 바뀔 모습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바뀔 모습만 해놓고 적은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해놓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AI를 개발해놓고도 이게 진보화되거나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AI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단. 네, 진화적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동화부터 반자율화, 자율화가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잘 돼야 되고 이런 이해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를 가진 이런 전문 인력들이 우선 많이 지금 현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포커싱을 저희가 맞춰야 돼요. AI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장에 쓰이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비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에도 군지위성 기반의 초연결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왜? AI가 딱 감시 정찰을 해서 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5분이 지났을 때도 같은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연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엔 초정밀 그걸 갖다 때린다 할지라도 아군이 될 수가 있고요. 민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연결 연결 체계를 저기도 위성으로 해서 반드시 구축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국방의 대원칙이 이겁니다. 옵션은 AI가 제공하지만 결심은 사람이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무기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체계인데 그 두 가지가 초연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가시화 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AI 쪽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 AI 기술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AI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들여는 와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어떻게 들여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 많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AI가 들어오면 내 임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뭘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발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개발자들하고 군하고 접점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접점의 기회를 늘려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군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필요로 하는 개념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군의 환경이라는 게 뭐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AI 기술들을 가져와서 내가 직접 써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디지털 전환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먼저 하고 AI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경험을 해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군이 AI를 쓰는데 훨씬 더 좋은 개념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는 이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대한민국도 스마트 정의 강군으로 AI 국방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